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실전 성적표를 받아든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 성능은 발표 자료나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이번 사태는 바로 그 점에서 한국산 방공체계의 가치를 강렬하게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산 요격 시스템 천궁이 중동에서 높은 요격 성과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동안 반신반의하던 시선이 단숨에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방산 기술을 두고 과장된 홍보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실전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정말로 해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으며 한국산 무기를 원하는 나라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반응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한국이 그동안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밀어붙여왔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가능해야 양산이 가능하고 양산이 가능해야 단가가 낮아지며 단가가 낮아져야 다시 기술 개발과 생산 확대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구조를 한국은 현실로 만들어냈고 이제 그 결과가 국제 무대에서 검증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무기 수출이 제한적이거나 국내 수요에만 의존하는 나라는 이런 선순환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도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를 비롯한 한국산 무기들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성능과 납기,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방위비를 아무리 늘려도 비싼 장비를 비싸게 들여오기만 해서는 진짜 자주국방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수출하고 스스로 산업 기반을 키워내는 힘입니다.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그 정답에 가장 가까운 그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한국 방산의 존재감은 더 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2주간 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에 대한 긴장도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겉으로는 숨통이 트이는 듯하지만 중동 국가들의 속내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국면이 이란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채 지역 불안만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국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끝까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순간 결국 각국은 자기 손으로 자기 하늘을 지킬 수 있는 방공망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 가운데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이름이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미군 존재감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은 더 가파르게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분쟁은 방공 시스템의 시대가 다시 열렸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전장을 뒤흔드는 시대에는 하늘을 지배하는 나라가 결국 생존을 지배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천궁이 는 단순한 무기 하나가 아니라 미국산 체계의 대안을 찾는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더 합리적이고 납기는 더 빠르며 생산 능력은 더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기존 방산 질서를 흔드는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납기 지연이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전쟁의 시대에는 의미가 반감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빠른 생산, 빠른 인도, 빠른 후속 지원이라는 세 가지 강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각국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능력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미 차세대 체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궁이에 이어 더 강력한 차세대 방공체계 개발 목표가 제시되면서 한국은 더 이상 한두 개의 히트작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고도, 동시 교전 능력, 방어 범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은 한국 방산이 일시적 반짝 흥행이 아니라 장기 게임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번 분쟁을 계기로 중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도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대응, 첨단 요격, 고성능 체계라는 화려한 홍보 문구와 달리 실제 전장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해서 거론되면서 중국산 무기의 신뢰도에 타격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산 무기의 약점이 노출됐듯이 이번에는
중국산 무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훨씬 냉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더욱 돋보입니다. 실전에서 데이터가 쌓였고 수출 시장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고 생산 능력까지 갖춘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기 시장은 구호가 아니라 성과로 움직입니다. 말이 아니라 납품으로, 홍보가 아니라 실전 기록으로, 과장이 아니라 후속 계약으로 평가받는 시장에서 한국은 점점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방산이 세계 질서의 빈틈을 파고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미국의 글로벌 병력 재배치 가능성도 한국에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을 중심으로 유럽 내 미군 재배치나 동맹국 방위비 압박이 거론될 때마다 한국과 일본 역시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문제는 언제든지 협상 카드로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안보 전략의 주도권을 더욱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가 다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방위를 우리 힘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미국의 전략 변화나 세계 정세의 급변 속에서 한국 안보는 언제든 외부 변수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할 때 병력을 옮기고 필요할 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구조에서는 진정한 자주성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의회와 전략가들 가운데는 주한미군의 가치를 매우 높게 보는 인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주한미군을 단순히 한반도 방어 병력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체 균형을 떠받치는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협상에서 마냥 끌려갈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정상급 산업력과 군사 생산 역량을 갖춘 동맹이며 미국 역시 그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함부로 한국을 압박만 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국면은 K-방산의 또 다른 황금기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이 미국의 공백 가능성에 대비해 더 많은 무기를 필요로 하고 중동이 새로운 방공망을 찾고 아시아 각국이 자주국방을 강화하려는 순간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공급자는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무기는 우수하지만 느리고 비싸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 수출을 통해 가성비와 속도, 대량 공급 능력을 동시에 입증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구도에서도 한국의 산업 역량은 점점 더 전략적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은 직접 전쟁에 뛰어드는 대신 미국, 폴란드, 유럽 국가들과의 무기 및 탄약 거래를 통해 거대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맹국 무기고를 채워주면 그 나라는 기존 장비를 다른 전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간접 지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의 지속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후방 산업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155mm 포탄 생산력,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같은 체계는 한국의 진짜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소모전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결국 생산량과 공급 지속 능력입니다. 누가 더 오래, 더 많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가 전쟁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단순히 품질 좋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장기전의 수확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될수록 한국의 전략적 위상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의 제조 강국 정도로만 보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안보 지형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국가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멀리서 국제 정세를 구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생산하고 필요할 때 공급하고 필요할 때 전장의 균형까지 바꿀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나라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력이며 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증명된 힘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다시 떠오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국제 비확산 질서가 흔들리고 미국의 동맹 신뢰성이 도전받고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최종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단기간의 결론 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업력, 재정력, 기술력, 군사 생산 능력,
국제 영향력까지 모두 갖춘 한국은 이제 선택지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던진 가장 거대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세계가 흔들릴수록 진짜 강한 나라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험대 위에서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고 세계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더 이상 값싸고 괜찮은 대안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전으로 증명된 신뢰의 상징이자 흔들리는 세계 질서 속에서 가장 빠르게 선택받는 강자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조용히 떠오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전장의 데이터와 세계의 주문서가 동시에 증명하는 압도적 존재감의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